2018년도부터 꾸준히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해왔던 제보자에게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상단에 2021 서울청 조사사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보자가 2021년에 통화했던 전화번호를 저장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 조사관은 2022년 2월 21일 김성훈 관련 제보 보완 요구라는 제목의 문자를 제보자에게 보냈다. 문자의 내용을 보면 피제보자 김성훈과 관련된 탈세 혐의 내용 및 근거를 2022년 2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2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2월 21일에 문자를 보내면 보완 서류를 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버린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은 2022년에도 김성훈에 대한 탈세 제보를 누적 처리로 마무리했다. 제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에도 김성훈에 대한 탈세 제보서를 보완하여 USB에 담아 서울지방국세청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사국 담당 직원들을 만나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없을 만큼 당대한 자료였기 때문에 USB에 담아 직접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의욕적이던 조사관들은 그 해가 가기 전에 또다시 김성훈에 대한 탈세 제보를 누적 처리했다. IDS 홀딩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1,000억 원이 넘는 과세를 한 국세청이 왜 김성훈에 대한 탈세 제보만 6년 넘게 계속 누적 처리로 과세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국세청이 직접 밝혀야 한다. 1조 3천억 원의 추적자 이야기는 계속된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불법 다단계 소득에 대한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국세청이 과세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엄청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네, 지난번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은 스케일이 다르죠. 맞습니다. 여러분, 공식 피해액만 1조 1천억 원. 하지만 실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악의 금융사기 중 하나인 IDS 홀딩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워낙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주범 김성훈은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짜 쟁점은 그의 옥중 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 판결문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징발해버린 주범 김성훈의 은닉 자금, 그러니까 그 1,101억 원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1,101억 원.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뼈아픈 질문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본질적인 질문이라면 어떤 걸까요?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서린 그 막대한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심지어 그 돈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주는 제보가 무려 6년 동안이나 국가기관에 쏟아졌습니다. 6년이요? 와, 정말 긴 시간인데요? 네네. 그런데도 국가기관은 이 거대한 자금의 꼬리를 뻔히 보면서도 방치했는가 하는 점이죠. 과연 이것이 관료주의가 낳은 단순한 시스템의 무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외면이었을까요? 계산된 외면일 수 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외면이라는 단어가 정말 소름 끼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위 모집책들에 대한 과세 기록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위 모집책들, 그러니까 다단계 조직에서 활동했던 지점장급들에게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유 씨에게는 193억 원, 진 씨에게는 113억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세금 고지서를 날렸거든요.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조세행정의 대여 원칙을 아주 칼같이 적용한 거죠. 불법으로 챙긴 수당도 어쨌든 실질적인 소득이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범죄 수익이라 할지라도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국가기관 스스로 입증한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작 이 모든 거대한 사기극을 기획하고 가장 큰 돈을 챙긴 몸통, 즉 주범 김성훈 앞에서는 그 날카로웠던 국세청의 칼날이
거짓말처럼 무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주범 김성훈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전체 투자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무려 1,101억 원이라고 아예 담당 판사가 명시를 해두었어요. 법원이 인정한 숨겨진 돈이라는 거죠. 네네. 게다가 피해자들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6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김성훈의 은닉 자금과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끊임없이 제보했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항상 과세 처리 불가 아니면 철저한 침묵, 즉 무대응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잔혹한 이중잣대가 적용된 걸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국세청을 무작정 비난하기 전에 한 번쯤은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반론이 가능할까요? 주범 김성훈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고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숨겼을 것 아닙니까? 국세청 직원들이 수사권이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계좌를 마음대로 다 열어볼 권한은 없잖아요.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사기꾼들이 돈을 너무 교묘하게 지하 세계에 숨겨놔서 국세청의 정보력으로도 물리적인 추적이 불가능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전형적인 핑계입니다. 숨긴 놈이 워낙 치밀해서 못 찾았다는 논리죠. 핑계에 불과하다고요?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세청의 무대응도 100번 양보해 이해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소스에 남겨진 명백한 물증들을 하나하나 교차 검증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책임한 변명인지 곧바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김성훈의 은닉 자금을 은밀하게 관리한 의혹을 받는 브로커 죄수 한재혁의 행적을 먼저 보시죠. 이 사람은 홍콩에서 27억 원을 송금받기도 전부터 이미 출처를 알 수 없는 91억 원이라는 거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들어올 돈이 27억인데 이미 91억을 썼다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고 그 막대한 현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자금의 출처가 전혀 소명되지 않는 막대한 뭉칫돈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한씨 개인의 현금 지출 내역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네, 그의 주변 인물들, 특히 한씨의 누나인 한지원이라는 인물의 이름으로 남겨진 어마어마한 금융거래 흔적들을 보면요. 이 돈이 결코 지하 세계에만 꽁꽁 숨겨져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지금 그 흔적이라는 자료, 그러니까 제보자들이 제공한 영수증과 증명서들을 직접 눈앞에 두고 보는데요. 진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일단 한재혁의 이름으로 개설된 키움증권 계좌가 있습니다. 총 매입 금액이 무려 53억 6천만 원이 넘어요. 신신제약, 대창솔루션 같은 주식들을 수십억 원어치나 사들인 기록이 화면에 떡하니 찍혀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수십억 원의 주식을 현찰로 굴린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그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 주식 매입 자금의 출처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했다면 김성훈의 사라진 1,101억 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남았나요? 추적이 불가능했다는 변명을 완전히 박살내는 더 결정적이고 노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잔고증명서라는 종이 한 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걸 증명할 때 떼는 소리잖아요. 네네. 제가 들고 있는 이 두 번째 자료가 바로 농협은행의 잔고증명서입니다. 2017년 4월 11일자로 발급되었고요. 계좌번호와 예금주 한지원의 이름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잔액란에 적힌 숫자가 무려 20억, 딱 떨어지는 20억 원입니다. 저축예금으로 20억이 들어있다는 걸 농협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서류 맨 밑에 찍힌 발급처 도장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동네 농협 지점이 아닙니다. 성남시청 출장소라고 직인이 쾅 찍혀 있어요. 성남시청이요? 네. 게다가 놀랍게도 정확히 같은 날 2017년 4월 11일 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한지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까? 20억을 통장에 넣어두고 시청을 돌아다녔다는 건가요? 이 두 장의 서류를 연결해보면 그 의미는 매우 명확하고 치명적입니다.
왜 일반은행 지점이 아니라 굳이 성남시청 출장소에서 20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네요. 소스에 따르면 이것은 성남시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할 목적이었습니다. 아, 지자체 공사 입찰을 따내려면 우리 회사가 그만한 자금력이 있다는 걸 국가기관에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누군가의 은밀한 금고 안에 현금 다발로 꽁꽁 숨겨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지자체 발주공사에 뛰어들기 위해 2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국가기관 앞에 공개적으로 전시한 거나 다름없죠. 와, 대범하네요. 게다가 같은 날 위례동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뗐다는 것은요. 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매우 적극적인 법률적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는 결정적 물증입니다. 맙소사, 그러니까 영장이 없어서 꽁꽁 숨겨놔서 못 찾은 게 절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이렇게 성남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잔고 증명서까지 당당하게 떼고 다녔는데 국세청이 이 20억의 꼬리를 밟고 올라가기만 했어도 김성훈의 은닉자금 1,101억 원의 몸통에 닿을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기하셨던 반론의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국세청은 추적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명백히 추적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적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인가요? 91억 원의 출처불명 현금, 53억 원의 주식 계좌, 20억 원의 공공기반 제출용 잔고증명서. 이 모든 단서가 밝은 형광등 아래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지만 수사기관과 과세당국은 철저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심지어 6년 동안 피해자들이 제발 수사 좀 해달라고 제보까지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 국세청과 검찰조차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엄청난 배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수사를 덮어버린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뭡니까? 그 실체, 즉 시스템이 철저하게 망가진 이유를 파악하려면 소스에서 지적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카르텔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검찰 그리고 전관 변호사로 이루어진 어둠의 권력자들과 사기꾼의 범죄 수익금입니다. 범죄 수익금과 어둠의 권력자들 이름부터가 아주 섬뜩합니다. 이 세 집단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이 거대한 은닉자금을 보호하고 세탁해왔다는 의혹이죠. 그럼 첫 번째 권력자가 수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 검찰이라는 건가요? 소스를 보면 범죄 설계소가 된 검사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첫 번째 의혹의 중심에는 김영일 검사가 있습니다. 소스에 제기된 바에 따르면요. 김영일 검사는 자신의 검사실을 주범 김성훈과 브로커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모의할 수 있는 이른바 VIP 라운지로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VIP 라운지요? 원래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를 수사 목적으로 부르는 것을 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라고 부른 출정 기회를 이용해서 죄수들이 검사실에 모여 외부와 자유롭게 통화를 하고요. 네네. 심지어 그 안에서 남은 범죄 수익을 어떻게 숨기고 굴릴지 작전을 짜는 아지트로 국가의 수사기관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아니 범죄를 잡아야 할 검사실이 사기꾼들의 작전 회의실이 되었다고요? 이게 영화도 아니고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경찰은 도대체 뭘 한 건가요? 경찰도 바보가 아니니 이 자금의 흐름을 당연히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이 김성훈의 은닉자금을 찾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독점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이 그 경찰의 영장을 그대로 반려해버립니다. 합법적인 권한을 무기로 경찰의 수사 자체를 뭉개버린 것이죠. 와, 고양이가 쥐를 잡기는커녕 쥐들의 경호원 노릇을 한 거나 다름없네요. 자, 그럼 경찰 수사까지 억눌렀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번다고 해도 그 수백억,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 자체는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파킹을 해둬야 하잖아요. 현찰을 산더미처럼 쌓아둘 순 없으니까요. 정확한 추론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어둠의 권력자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는 건가요? 네, 수사를 막아낸 뒤 그 거대한 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숨겨둔 것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뉴탐사의 보도를 통해 제기된 내용인데요. 전직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출신인 김성규 변호사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법인 우성이 소유한 120억 원대의 잠원동 빌딩이 그 자금 세탁의 무대라는 의혹입니다. 120억 원짜리 빌딩이요? 그런데 남의 이름으로 된 그것도 전관 변호사 부인 법인의 건물이 김성훈의 은닉자금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 단서는 놀랍게도 주범 김성훈이 옥중에서 직접 쓴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 신사동 120억 원대 빌딩을 명확하게 나의 건물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 건물이라고 불렀다고요? 심지어 나중에 매각을 하려면 얼마에 팔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편지에 써서 보냈죠. 어떻게 남의 법인 건물을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비밀은 이 건물의 매입자금 명세에 있습니다. 건물을 살 때 들어간 돈 중 무려 45억 원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수금 형태로 법인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아, 가수금. 회계 용어인데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법인 통장에 일단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들어온 건지 장부상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은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수금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것이 합법을 가장한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회계장부에는 그냥 회사에 임시로 들어온 돈이라고 적히죠. 네. 국세청이 이 회사를 탈탈 털어 자금 출처를 끝까지 묻지 않는 이상 겉으로 보기엔 대표나 지인이 회사의 급전을 빌려준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입니다. 꼬리표가 없는 사기 피해금 45억 원을 법인 통장에 집어넣고 그걸로 번듯한 빌딩을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닉 자금이 하루아침에 합법적인 부동산 자산으로 둔갑하는 거네요. 완벽한 세탁기가 되는 겁니다. 국세청이 이 법인 우성의 계좌만 제대로 조사했더라도 은닉 자금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검사실에서 작전을 짜고 영장을 반려해서 수사를 막고 정관 변호사의 법인과 부동산을 이용해 수십억을 합법적인 자산처럼 파킹하고 마지막 세 번째 어둠의 권력자는 무엇인가요? 돈을 숨기는 걸 넘어서 합법적으로 써버리는 과정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대형 법무법인을 통한 거액의 수임료 지급 의혹입니다. 김성훈은 이미 2018년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건 완전히 빈털털이라는 뜻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완벽한 빈털터리 상태, 즉 남에게 갚을 빚은 고사하고 자기 변호사 비용조차 단돈 10,000원도 낼 수 없어야 정상의 상태란 뜻이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숨겨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라고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소스에 따르면 이 빈털터리 파산자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다전에 약 4억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김성훈 본인도 최소 3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스스로 인정했고요. 아니, 대체 파산자가 수억 원의 현금을 어디서 마련해서 대형 로펌에 갖다 줬을까요?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죠. 서류상으로는 지워졌지만 실제로는 어딘가에 쌓여있는 그 돈. 아, 바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묻은 은닉 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대형 로펌의 합법적인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둔갑해서 완벽하게 세탁되어 버린 겁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바로 그 점이 어둠의 권력자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현직 검사가 수사기관의 칼날을 막아주고 전관 변호사들이 법인과 부동산의 껍데기를 씌워 자금을 숨겨주며 로펌이 수임료라는 합법적인 명목으로 남은 돈마저 세탁해 나눠 갖는 이 완벽하고 견고한 카르텔. 네네.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국세청은 철저히 무기력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눈을 감았다는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소스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던져야 할 가장 묵직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대통령이 되었던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맥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뼈아픈 포인트입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께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소스 자료에 제기된 현직 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연결고리 의혹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것일 뿐, 이 방송이 특정 정파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정보가 가리키는 시스템의 맹점을 있는 그대로 짚어보는 것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이 카르텔이라는 방패가 일반적인 수준의 부패가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의 주변부와 다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합리적 의심 때문에 국가의 조세권조차 감히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정황상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년 10개월이라는 결정적인 골든타임 동안 검찰은 김성훈의 추가 은닉자금 수사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1년 10개월이요? 수사를 이끌고 독려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앞장서서 덮고 심지어 그 배후에 전관 출신들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굳건한 구조 속에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칼을 빼들어 카르텔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는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친 이 거대한 심층 탐구의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공식 피해액 1조 1천억, 실제로는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IDS 홀딩스 사건. 우리는 오늘 1심 판결문에도 사용처 불명으로 기록된 1,101억 원이라는 막대한 은닉자금의 궤적을 쫓아왔습니다. 아주 길고 어두운 궤적이었죠. 하위 모집책들에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단호하게 부과하며 핏대 높여 조세 정의를 외쳤던 국세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재혁의 키움증권 계좌에 53억 원대의 주식 매입 기록. 그리고 성남시청 출장소에서 2017년 4월 11일자로 버젓이 발급된 20억 원의 농협은행 잔고 증명서 앞에서는 6년 넘게 비겁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명백한 돈의 꼬리를 놔두고 애써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등 뒤에는 현직 검사실을 아지프로 쓰고 전관 변호사 부인의 법인이 소유한 120억 원대 건물을 자기 건물이라 부르며 파산자 신분으로 수억 원의 수임료를 펑펑 내는 다단계 사기 주범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기꾼의 저수지를 지켜주는 사설 경호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분노하며 추적한 이 1,101억 원의 은닉자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통장 속에서 막대한 이자로 증식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카르텔을 더욱 견고하고 괴물같이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진짜 범죄자는 지금 차가운 감옥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류 밖에서 이 거대한 자금을 굴리며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던져볼 이 묵직하고 서늘한 화두를 끝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우리가 낱낱이 파헤친 증거들과 불편한 진실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 이면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가 한층 더 예리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이 교묘하게 감추려 하는 팩트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끈질기고 깊이 있는 추적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함께 해봐요. 추적을 해봐요. 숨겨진 진실을 향해. 잠깐만 우리 이제 함께 해봐요. 추적을 해봐요.